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메웠다. 따스한 노란색 조명 아래 강지훈과 그의 아내 윤수연, 그리고 지훈의 둘도 없는 친구 박민규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산더미 같은 업무와 일상의 걱정거리는 오고 가는 농담과 술잔 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술이 약한 지훈은 금세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랐지만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 수연을 바라보았다가 친형제보다 더 믿는다는 친구 민규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때로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삶의 전부처럼 느껴지곤 했다. 지훈은 건축가였다. 섬세한 감각과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최근 몇 달간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오늘 밤의 술자리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자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중학교 음악교사로 차분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민규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지훈과는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우정을 자랑했다. 야, 강지훈 소장님 이제 한숨 돌리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민규가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다 너희들 덕분이지. 수연 씨가 옆에서 잘 챙겨주고 너도 가끔 불러내서 바람 쐬어주고. 지훈은 해실거리며 대답했다. 술 기운이 제법 오른 듯했다. 수연은 잔에 남은 소주를 마저 비우려는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여보, 이제 그만 마셔요. 내일 힘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좀 마시면 어때? 지훈은 아내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 잔을 채웠다. 수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눈에는 남편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민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몰차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수연을 향한 미묘한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기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재능, 성공, 그리고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까지. 자신 역시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지만 때때로 지훈이 누리는 안정감과 충만함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었다. 시간은 깊어갔고 술자리는 파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지훈은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수연과 민규는 비틀거리는 지훈을 양쪽에서 부축하여 겨우 택시에 태웠다. 집에 도착해서도 소동은 계속되었다. 지훈을 침대에 눕히는 것은 수연과 민규 두 사람에게도 벅찬 일이었다. 겨우 지훈을 침대에 쓰러뜨리듯 눕히고 나니 두 사람 모두 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지훈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했다. 민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알코올의 잔향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고마워요. 민규 씨, 혼자서는 힘들 뻔했어요.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다. 아닙니다. 형수님. 친구인데 당연히 해야죠. 민규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수연의 약간 상기된 뺨과 살짝 벌어진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 수연은 음악 교사답게 섬세한 감수성을 지녔고 때로는 그 감수성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기도 했다. 지훈은 좋은 남편이었지만 건축가로서의 그의 몰입은
종종 수연을 혼자만의 섬에 가두곤 했다. 그녀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 공허함까지 채울 수는 없었다. 민규는 그런 수연의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수연은 움찔하며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해서 그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민규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눈을 감아야 할지, 그를 밀쳐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이성과 절제는 힘을 잃었다. 술기운 탓이었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어떤 감정의 폭발이었을까? 두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지훈이 바로 옆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두 사람은 참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수연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규는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도 후회와 자책감이 역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연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민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충동을 저주했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친구의 얼굴. 그는 지훈을 배신했고 스스로의 우정을 더럽혔다. 고요한 새벽, 지훈의 고른 숨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그 평온한 숨소리가 수연과 민규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방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제 거대한 시면이 되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며 두 사람은 절망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간밤에 즐거웠던 기억 때문인지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는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내 윤수연은 이미 일어나 없는 듯 했다. 몽롱한 정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수연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해장국 끓여놨는데 좀 먹을래요?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잠겨 있었다. 그녀는 애써 지훈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머리야. 어제 너무 달렸나 봐. 당신도 괜찮아. 지훈은 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부비며 애교를 부렸다. 수연은 순간 움찔하며 몸을 굳혔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난 괜찮아요. 당신이나 걱정해요. 민규 씨는 아침 일찍 갔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규라면 그럴 수 있었다. 자유로운 영혼의 그에게 정해진 스케줄이란 없었으니까. 그는 식탁에 앉아 수연이 차려준 해장국을 먹기 시작했다.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수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커피만 홀짝일 뿐 평소처럼 살갑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수연과 민규는 그날 밤의 일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썼다.
그들은 서로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민규는 한동안 지훈의 연락을 피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수연은 지훈에게 평소보다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혹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을 보였다. 지훈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몸이 좀 안 좋은 것이라고, 민규는 바쁜 일이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의아함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예전에는 스스럼 없이 어울렸던 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있는 자리 자체가 불편하고 숨막히는 무엇인가로 변해버렸다.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한 것은 지훈의 예민한 감각이었다. 그는 건축가로서 공간의 미세한 변화나 불균형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곤 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전에는 없던 종류의 어색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이었고 눈빛은 허공을 맴돌았다. 웃음소리는 공허하게 울렸고 그 아래에는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다. 어느 주말 저녁, 지훈은 수연에게 민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평소 같으면 흔쾌히 동의했을 수연이었지만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민규 씨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던데 다음에 부르죠 라며 얼버무렸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수연의 과민한 반응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 뒤 지훈은 우연히 수연의 휴대폰에서 민규와 나눈 짧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그날 일은 절대 말하지 마.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괴로워. 평범한 내용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지훈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일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는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수연은 종종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그럴 때마다 지훈은 차마 그녀를 깨우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아내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친구의 목소리에서는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평화롭던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훈은 괴로웠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고. 어느 날 지훈은 민규의 작업실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 민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그를 맞이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 그냥 좀 바빴어. 개인적인 일도 좀 있고. 민규는 시선을 피하며 둘러댔다. 수연 씨도 요즘 좀 이상해. 너희들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할 수 없었다. 민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지훈의 직설적인 질문에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숨기다니, 뭘 숨겨? 우리가 너한테 뭘 숨기겠어? 민규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민규를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말없이 작업실을 나섰다. 민규는 차마 그를 붙잡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부정하고 싶었다. 이 끔찍한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내의 불안한 눈빛, 친구의 회피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냉랭함.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수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수연을 짓눌렀다. 그녀는 남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고뇌와 의심을 읽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곧 터져나올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암시하고 있었다. 인공적인 평화는 깨어지기 직전이었고 그 파편들은 이미 지훈의 마음을 핥히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은 밤마다 깊어지는 의심과 싸우느라 잠 못 이루었고 윤수연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며 죄책감에 몸서리쳤다. 그들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고 따뜻했던 눈맞춤 대신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 대신 싸늘한 긴장감만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고 수연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울음을 삼켰다. 박민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어떻게든 지훈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그는 수연에게 몇 번이고 연락해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수연은 그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잃을까봐,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 지훈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수연이 잠 못 이루고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지훈이 그녀의 앞에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수연 씨, 우리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메말라 있었다. 수연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수연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다.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과 민규,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억누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치마를 적셨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수연의 입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지훈이 잠든 사이 민규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 순간의 감정, 외로움, 그리고 민규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 그녀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다. 지훈은 아내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수연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믿었던 아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 그것은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수연의 고백이 끝나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규, 그 자식도 함께였던 건가?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흐느꼈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그는 겉옷을 챙겨 입고 다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다. 어디 가려고요?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바람 좀 쐬고 올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지우는 그대로 집을 나섰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차를 몰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그는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인적 없는 강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운전대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친구. 그 두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에 취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민규, 지금 당장 나와. 내 집으로. 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민규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이다. 그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다. 지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수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규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왔나? 지훈이 민규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를 품고 있었다. 내 놈도 할 말이 있겠지. 민규는 차마 지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땅바닥을 기는 것처럼 힘이 없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는 민규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훈의 주먹이 민규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민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은 지금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훈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민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수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뿌리치고 계속해서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애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훈은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규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 지우는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민규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훈의 집을 나섰다. 수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집 안에는 다시 지훈과 수연, 단둘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부서진 심장을 부여잡고 절망의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건축가로서 몰두했던 프로젝트도, 야심차게 준비했던 다음 계획도 모두 의미를 잃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고 잠은 불면과 악몽의 반복이었다. 집안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싸늘하고 적막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숨막히는 절망감만이 감돌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수연과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신혼 시절의 소소한 행복. 민규와 밤새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을 논했던 뜨거운 우정.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배신감은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을수록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믿었는지 자책했다. 윤수연 역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갇혀있는 방문 앞에서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식사를 챙겨 문 앞에 놓아두어도 다음 날이면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후회와 자책감, 그리고 지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올감했다. 차라리 지훈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지금의 이 침묵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박민규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에게 맞았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그의 영혼에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까지. 그는 몇 번이나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사죄하려 했지만 지훈은 받지 않았다. 그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카메라를 잡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의 사진 속에 담겨 있던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자기 혐오와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훈은 방 안에서 거의 시체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수연과 민규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기를 바랐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 격렬한 분노의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한때 그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랑과 우정의 잔해였다.
수연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민규와 나누었던 진심 어린 교감들, 그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마다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수연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민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때 그를 형제처럼 여겼던 자신의 진심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우정이란 또 무엇인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지금. 그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용서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다. 그것은 나약한 자들의 자기기만이거나 혹은 성인군자들의 위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에게 용서란 배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지우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파멸시킨다고 해서 자신의 고통이 사라질까, 망가진 삶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쩌면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삼켜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른 길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숨이라도 쉴 수 있는 다른 길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물줄기의 감촉이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답을 찾아야 했다. 증오와 이성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와 같았다. 하지만 아주 작은 빗줄기 하나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깜빡이기 시작한 것도 같았다. 그 빛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외면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의 시면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자 어쩌면 용서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능성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몰랐다. 며칠이 지났는지 혹은 몇 주가 흘렀는지 강지훈은 알지 못했다. 시간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화산처럼 폭발했던 분노의 용암은 서서히 식어가며 단단한 현무암처럼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뜨거움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대로 자신을 방치한다면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걱정하는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이었고 그 중에는 윤수연과 박민규의 것도 섞여 있었다. 그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다. 아직은 그들의 흔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는 인터넷에서 조용한 바닷가 근처에 작은 민박집을 검색했다.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간단한 짐을 챙겨 무작정 차를 몰았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조금씩 맑아지는 듯했다.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전부인 그곳에서 지우는 며칠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며 보냈다. 끝없이 밀려왔다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걸까? 그는 수연과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복귀해 보았다.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건축가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수연이 느꼈을 외로움. 그녀가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이 파도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을 핥히었다. 민규와의 우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민규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어떤 비밀도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규의 내면에 숨겨진 열등감이나 불안정한 심리를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민규는 지훈의 성공과 행복 뒤에서 남몰래 그늘진 감정을 키워왔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제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나약함과 복잡한 심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상처는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맹목적인 분노와 증오에만 매몰되어 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은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어느 날 저녁, 그는 민박집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라고 했다. 젊은 양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구먼.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지우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노인의 꾸밈 없고 따뜻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큰 상실감과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노인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잔에 술을 채워주며 말했다. 바다도 가끔 성을 내고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릴 때가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잔잔해지는 법이지.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요. 풍랑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평온을 찾게 될 거요. 중요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지. 노인의 말은 지훈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분노라는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섰다. 밤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며칠 뒤 지훈은 서울로 돌아왔다. 집 안의 풍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수연은 여전히 그를 어려워했지만 지훈은 예전처럼 그녀를 냉대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그녀를 대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은 그런 지훈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지우는 박민규에게도 먼저 연락을 취했다. 민규는 그의 전화에 거의 울먹이며 사죄의 말을 반복했다. 지우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민규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용서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단어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든 아니면 그들을 위한 길이든 그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를 돌아보고 상처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용서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온 강지우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바닷가에서의 시간은 그의 내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수연과 박민규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고통과 실망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결정일지도 모르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먼저 박민규에게 연락했다. 민규는 지훈의 연락에 거의 아이처럼 울먹이며 당장이라도 달려와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지훈은 그를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며칠 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규는 예전에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지훈아, 민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분노의 잔재가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앉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 배신감, 그리고 산산조각 나버린 신뢰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민규를 압도했다. 민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지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네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너는 정말 몰랐던 거냐? 지훈의 마지막 질문에 민규는 더욱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죽일 놈이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지훈은 한참 동안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살기나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실망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 사과.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은 수연에게도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들의 집, 한때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싸늘한 상처만이 남은 그 공간에서였다.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끝내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민규에게 했던 것처럼 수연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컸고 믿었던 만큼 실망감은 깊었다고. 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보, 나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당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지우는 수연의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 씨, 그리고 민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민규 역시 며칠 전 지훈과의 만남에서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용서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내 자신과 싸워야 했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남아있어요. 어쩌면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깊은 어둠 속에 가두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용서가 과거의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당신들을 향한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그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지훈의 발치에 다가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함께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본 듯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런 수연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켰다. 며칠 뒤 민규까지 세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무겁고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두 사람에게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민규는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네가 베풀어준 이 용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다시는 너와 수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깨져버린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 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네 선택이야. 다만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네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라.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다. 지훈은 용서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스스로를 증오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수연과 민규는 지훈의 용서를 통해 죄책감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용기를 얻었다. 물론 그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깨진 신뢰는 쉽게 붙지 않았고 상처의 흔적은 깊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용서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터였다. 강지훈의 용서 이후 세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인다 해도 그 흔적이 남듯 그들의 관계 역시 예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윤수연과 강지훈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날 밤의 사건이 있기까지의 복잡한 심경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수연은 자신의 외로움과 순간적인 어리석음을 눈물로 고백했고, 지훈 역시 자신이 일에만 몰두하느라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대화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정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혼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증오나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각자의 온전한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조용히 밟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 없이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헤어졌다. 그들의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박민규는 지훈의 용서 이후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듯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카메라를 팔고 한동안 사진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땀을 흘렸다. 그것은 그에게 일종의 속죄의 과정이었다. 그는 술도 끊었고 방탕했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려 애썼다. 몇 달 뒤 그는 작은 봉사단체에 들어가 사진 재능 기부를 시작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이제 화려한 모델이나 풍경이 아닌 소외된 이웃들의 삶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깊이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는 여전히 지훈과 수연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지훈을 만날 날이 온다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떳떳한 모습이고 싶었다. 강지훈은 이혼 후 새로운 작업실을 얻어 다시 건축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파묻혀 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는 가끔 바닷가를 찾았고 그곳에서 만났던 노어부의 말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용서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는 몸소 체험했다. 그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때때로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했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허탈감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건축 설계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시선이 담기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한 미술관에서 열린 자선 사진전에 참석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전시회였다. 전시된 사진들 속에서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동을 느꼈다. 따뜻하고 진솔한 시선으로 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에는 박민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민규였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 편안하고 맑아 보였다. 와줘서 고맙다. 민규가 먼저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사진 좋네. 지훈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가시도 없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들을 함께 감상했다. 예전처럼 격에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보다는 잔잔한 이해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연 씨는 잘 지내? 민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얼마 전에 연락 왔었어.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 아주 행복해 보였어.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가끔 서로의 안부를 묻는 편안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다. 전시회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다.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각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민규는 자신의 봉사활동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 얻는 새로운 기쁨에 대해 말했고 지훈은 자신의 작업과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원망은 없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과 미래를 향한 조심스러운 기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태풍은 지나갔고 그들은 폐허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그 집은 예전만큼 화려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 더 단단하고 따뜻한 공간이 될 터였다. 카페를 나오며 지우는 민규에게 손을 내밀었다.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두 사람의 악수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화해였고 용서였으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서로의 응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꿈꿨던 완벽한 행복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또 다른 희망이었다.